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거대한 코끼리를 상상해 보세요. 어깨 높이만 4m가 넘고 무게는 15톤. 그 몸집만큼이나 긴 엄니를 휘두르며 초원을 걷는 모습을요. 이것은 영화 속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조상들이 마주쳤던 현실이었죠. 35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등장한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 생명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우리는 고작 8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목격한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죠. 당시 아프리카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곳과 비슷하면서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빙하기 동물이라고 부르는 털매머드나 검치호랑이 같은 생물들은 대부분 아프리카가 아닌 다른 대륙에 살았죠. 아프리카는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동물들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기이한 생물들이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최초의 현생 인류가 마주한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동물들, 그리고 그들과의 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5만 년 전 아프리카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팔레오록소돈이었을 겁니다. 이 거대한 코끼리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큰 육상 포유류였죠. 특히 팔레오록소돈 갈레누스라는 종은 어깨 높이만 4.2m, 무게는 무려 15.3톤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육상 동물보다 무거운 수치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50% 이상 무겁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엄니였어요. 팔레오록소돈은 모든 코끼리 중에서 가장 긴 엄니 대 몸 비율을 가졌습니다. 엄니가 비정상적으로 곧고 땅에 가까워서 마치 삽처럼 사용할 수 있었죠. 더욱 위협적인 건 두개골에 있는 거대한 돌출부였습니다. 이것은 엄니를 움직이는 근육의 고정점 역할을 했어요. 15톤짜리 거구가 거대한 엄니를 빠르고 강력하게 휘두를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연구자들은 초기 인류가 이 괴물 같은 동물을 사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유라시아의 다른 인류 종들이 비슷한 크기의 팔레오록소돈을 창과 투창으로 사냥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그만한 기술과 용기를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팔레오록소돈만 위협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시너스 안티쿠스, 일명 거대 버팔로도 있었으니까요. 이 멸종된 소와 동물은 아프리카에 살았던 가장 큰 소였습니다. 몸길이 3m에 어깨 높이는 1.85m, 대부분의 무스보다 컸죠. 무게는 더 충격적입니다. 큰 수컷은 2.2톤까지 나갔어요. 현존하는 가장 큰 콧불소인 흰 콧불소와 맞먹는 무게입니다. 콧불소는 두꺼운 피부 때문에 무거운 거지만 시너스 안티쿠스는 순수한 근육과 뼈로 그 무게를 채웠죠. 그리고 뿔이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뻗은 거대한 뿔은 각각 1m 이상이었어요. 큰 개체는 뿔 끝에서 끝까지 3m에 달했습니다. 농구대 높이와 같죠. 대부분의 뿔공룡보다도 긴 뿔이었습니다. 이 거인은 성질도 급했습니다. 아프리카 동굴 벽화에는 시너스 안티쿠스가 서로 싸우는 모습이 자주 그려져 있어요. 머리를 숙이고 뿔을 앞세워 돌진하는 장면들이죠. 폭력을 묘사한 벽화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시속 56km로 달릴 수 있었어요. 팔레오록소돈을 제외하면 이 소와 부딪힌 모든 생물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간이 사냥하는 걸 막지는 못했죠. 당시 아프리카에는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인류종들도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는 무려 4종의 인류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인 우리 외에도 호모 날레디,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있었죠. 같은 장소에 살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주칠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중 호모 날레디는 꽤 이상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작고 원시적이었죠. 나무 타기에 특화되어 있었고 뇌도 작았습니다. 물질 문화의 흔적도 없어서 도구를 잘 만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땅에서 주운 거친 음식을 먹었고 이빨이 심하게 닳아 있었죠. 현생 인류가 보기에 이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였을 겁니다. 반면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는 달랐습니다. 키는 우리와 비슷했고 뇌 크기도 비슷했어요. 다만 네안데르탈인처럼 가슴이 넓고 골격이 튼튼해서 우리보다 내구성이 좋고 힘도 셌을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불을 사용했고 창을 만들었으며 원시적인 건축물도 지었죠. 예술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런 발전 덕분에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주로 고기를 먹었고 대형 사냥감을 잡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케냐의 한 유적지에서는 50마리 이상의 하마가 도살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들은 사업가 같은 효율성으로 사냥을 했던 겁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혀뼈와 중이 연구 결과 이론적으로 인간처럼 말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초기 형태의 언어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죠. 일부 연구자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하이델베르겐시스와 교배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직접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죠. 이런 다양한 인류종들과 함께 더 기이한 생물도 살았습니다. 디노피테쿠스라는 거대 개코 원숭이였어요. 문자 그대로 끔찍한 원숭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영장류는 평균적인 사람보다 컸습니다. 무게는 77kg까지 나갔고 거대한 두개골에는 위협적인 송곳니가 있었죠. 현존하는 가장 큰 개코 원숭이보다 20% 더 큰 송곳니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땅에서 생활했어요. 개코 원숭이처럼 땅을 돌아다니며 과일을 먹었지만 고기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들이 기회주의적 포식자였다고 믿어요. 당시 대부분의 영장류보다 훨씬 많은 살을 먹었을 거라는 거죠. 크기와 송곳니 덕분에 작은 인류종은 이들의 먹이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크기와 기술 덕분에 안전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마주쳤다면 상당히 무서웠을 겁니다. 디노피테쿠스만큼 이상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동물도 있었습니다. 루시소루스 고리기라는 짐승이었죠. 이 동물은 길고 두꺼운 목을 가진 영양 비슷한 생물이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렇게 기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를 들으면 달랐죠. 이 동물은 공룡처럼 들렸거든요. 고생물학자들이 두개골 내부를 조사했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큰 나팔 모양의 코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포유류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공룡에서 발견되는 구조와 똑같았죠. 연구자들은 이것이 수렴 진화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둘 다 열린 공간에서 큰 무리로 살았고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 필요했던 거죠. 루시소루스는 이 구조 덕분에 정상 음성 범위보다 훨씬 낮은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초저주파까지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죠. 문자 그대로 소리 지르는 경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는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조용했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루시소루스는 인간에게 사냥당한 증거가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케냐에서 발견된 한 무리의 유골에는 도살 자국이 있었고 인간 도구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이 야생 짐승 크기의 소를 사냥했던 거예요. 당시 아프리카에는 멸종된 돼지도 살았습니다. 메트리디오케루스라는 이름의 이 돼지는 라이온 킹의 푼바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현대 홍멧돼지와 거의 똑같았고 그들의 직접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크기가 달랐죠. 평균 개체도 현존하는 가장 큰 홍멧돼지만큼 컸어요. 길이는 약 1.5m 정도였습니다. 무게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의 현대 홍멧돼지보다 2배 이상 무거웠거든요. 매우 컴팩트했던 거죠. 일부 큰 개체는 반톤이 넘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 무게인데 홍멧돼지 모양이었던 셈이에요. 더 무서운 건 엄니였습니다. 4개의 엄니는 현대 홍멧돼지보다 비례적으로 더 길고 날카로웠죠. 곧고 위협적이었어요. 홍멧돼지도 짜증스럽고 공격적일 수 있는데 이 고대 돼지는 더했을 겁니다. 이들 외에도 다양한 콧불소와 얼룩말, 기린이 살았습니다. 사하라에는 독특한 얼룩말 종이 있었고 현대 기린보다 약간 더 큰 기린도 있었죠. 특히 흥미로운 건 스테파노리누스라는 털콧불소였습니다. 20만 년 전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 콧불소는 희소한 털로 덮여 있었어요. 크기는 흰 콧불소와 비슷했지만 약간 추운 서식지를 선호했죠. 숲과 산림지대를 순찰했던 이 콧불소는 인간과 자주 접촉했습니다. 여러 유적지에서 사냥과 도살의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약 25만 년 전 요르단에서 발견된 석기 세트가 그 예죠. 단순한 나무창으로도 이런 거대한 동물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창이 갈비뼈 사이로 미끄러지면 중요 부위를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돌쪽은 뼈도 부술 수 있었고요.
올바른 전략만 있다면 당시 인류는 세계의 모든 동물을 사냥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은 스테파노리누스 두개골을 전리품으로 간직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동물들의 멸종이 인간의 과도한 사냥 때문이라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후기 플라이스토세에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동물이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륙과 비교하면 아프리카는 엄청난 양의 거대 동물을 보존하는 데 성공했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현생 인류가 그렇게 많은 이상한 생물을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가장 이상한 생물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요. 코끼리도 있고 코뿔소도 있습니다. 기린과 하마, 사자와 표범도 있죠. 물론 옛날만큼 거대하지는 않고 종류도 적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다른 대륙보다 거대 동물을 더 많이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류와 이 동물들이 함께 진화했기 때문일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 적응했던 거죠. 다른 대륙의 동물들은 갑자기 나타난 인간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동물들은 달랐어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았고 조심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35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본 세상은 경이로웠을 거예요. 거대한 코끼리와 무시무시한 버팔로, 말을 할 수 있는 다른 인류 종들, 공룡처럼 울부짖는 영양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거인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5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니까요.